안녕하세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만은 않은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아주 기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길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혹시나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연을 남겨봅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우선 제 인생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후엔 아버지가 저를 맡아서 키우기로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혼하자마자 저를 친할머니 댁에 데려다 두곤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 댁에서는 저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친척 동생, 언니, 오빠들이 이따금씩 할머니 집에 오면 우리 손주들 하면서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제 손에 닿지 않게 장롱에 숨겨놓은 귀한 과자들도 꺼내주셨죠. 하지만 제가 그 과자에 손을 뻗었다가는 손등을 호되게 맞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알아듣기 힘든 말은 저와 어머니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저주와 한이 섞인 할머니의 말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저의 나이는 고작 중학교 2학년 15살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나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서 저와 어머니를 저주하셨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의 결론은 결국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앞길을 막았다는 것이었죠. 저나 어머니가 없었다라면 지금쯤 아버지도 애딸린 이혼남이란 꼬리표 없이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처음 할머니의 말을 이해했을 때는 그냥 제가 무조건 죄인인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모두가 행복했겠다고 자책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은 저를 자기 방어적 태도가 강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내면에는 불만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소한 것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저에게 지적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곰곰이 생각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감정적으로 대처했죠. 어쩔 때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쓰고 나니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때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야생동물 같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바로 저의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갑자기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다소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옆집 아주머니는 저에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는 불안정했던 저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죠. 아마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이렇게 앉아서 사연을 쓰는 저도 없었을 것 같네요. 아주머니의 성함은 윤옥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오기 아줌마라고 불렀는데요. 오기 아줌마와의 인연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줌마가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저는 또 할머니에게 흠씬 매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빨래를 제때 안 걷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할머니 신발을 정리해두지 않은 건지 뭐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겠죠. 그렇게 제가 할머니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안에 계신가요? 옆집으로 이사 왔는데 떡 좀 돌리려고요. 노쇠한 몸으로 매질을 하던 할머니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마치 사람이 안에 없는 양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난리 때문에 집 바닥에는 온갖 집기류들이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이리저리 생채기가 나 있었으니 남에게 보여줄 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오기 아줌마는 문 밖에 서서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안 계세요? 라고 말하고 계셨죠.
한참을 기다려도 집안에서 답이 없자 오기 아줌마는 포기했는지 짐을 부스럭부스럭거리며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가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멀리서 할머니의 친구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 옆집에 이사 왔누? 사람이 안에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리 줘봐요. 내가 안에 데려다 줄게. 매일 같은 시간에 집으로 놀러 오시는 할머니의 친구분은 집에 사람이 없어도 들락날락 거리실 정도로 할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떡을 받아들고 대문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대문이 열렸고 저와 할머니 친구와 오기 아줌마는 서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일고 난 후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며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 오기 아줌마는 놀라서 굳어 있었죠. 바보가 아니라면 저희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게 늘 다정히 대하셨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친구분도 적잖이 놀란 듯이 보였어요. 오기 아줌마도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친구분이 들고 계신 떡 접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아유, 대청소 중이셨나봐요. 두 분이서 하시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며 마루로 다가왔죠. 오기 아줌마는 저와 할머니 사이에 서더니 할머니를 향해 간 만든 떡이니까 지금 얼른 드셔보세요. 친구분도 오셨으니까 라고 말하며 삥끗 웃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체면 때문이신지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친구분을 집으로 들이셨어요. 할머니의 친구분은 어리둥절해 하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죠. 전 오기 아줌마를 보며 이 상황을 보고도 저런 너스레를 떨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여보낸 아줌마는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신 걸 확인하자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도망쳐서 아줌마 집으로 들어와. 대문 열어둘게. 알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난장판이 된 마루를 치워주셨습니다. 처음엔 아줌마의 호의가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냥 가증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아줌마는 깨진 유리를 치우려는 제 손을 막으며 그건 건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대신 유리가루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죠. 이런 목적 없는 호의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바라보는 아줌마의 표정에는 다 안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는 위험한 것만 서둘러 치워주시고는 아줌마는 이만 갈 테니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옆집으로 뛰어와. 빨간색 지붕 집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줌마의 집에 찾아가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는 노쇠하셔서 도망가는 저를 잡으러 나올 체력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에게서 도망가는 것만으로 할머니의 폭력에서 멀어질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맞기 싫어서 오기 아줌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줌마 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줌마 집에는 두 아들과 아줌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줌마의 가족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큰아들은 군대에 가서 얼굴을 본 건 단 한 번이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제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고 예민할 법했죠. 그런데도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꽤 잘 챙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더라고요. 딸기우유였습니다. 여자애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던데 가서 먹어 라고 무심하게 이야기하는 오기 아줌마의 둘째 아들은 그 이후로도 종종 저에게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둘째 아들 한영 오빠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 마르고 작아서 초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했죠.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야윈 제가 불쌍해 보여서
간식을 챙겨준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저와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은 오기 아줌마와 대명 아저씨였습니다. 대명 아저씨는 오기 아줌마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가까워진 두 분은 단순히 밥을 챙겨주고 할머니에게서 도망치게 해주는 이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 불안정했던 저의 심리 상태도 많이 안정되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성적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목적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도 오기 아줌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었기 때문이에요. 두 분은 저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공부를 한다는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며 회방울로 길쓰였기 때문에 저는 오기 아줌마의 집을 독서실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에 매진해서 성적을 올린 저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표했던 대학은 더 상위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가려면 학원의 도움이 절실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데는 어쨌든 한계가 있었죠. 오기 아줌마 대명 아저씨가 학원을 지원해 줄까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당장 둘째 아들 학비를 지원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었고 사실상 저와는 남이기에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나 연락도 닿지 않은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순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우선 대학에 가는 것이었어요.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생이 되니 과외나 알바 등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한 저는 그 돈으로 학원에 등록해 반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학력은 제가 고등학생 때 바랬던 그 대학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학이죠. 물론 대학이 다는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학력이 뭐 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저에게 대학은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셨을 땐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혹시나 돈 달라는 말은 하지도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디서 그 대학이 꽤 괜찮은 곳이란 걸 알고 오셨나 봐요. 그 이후부터는 어딜 가든 우리 손녀가 이번에 대학을 붙었는데 어느 대학인 줄 알아? 아니 책 하나 안 사주고 학원 하나 안 보냈는데 어떻게 혼자 그런 대학을 떡하니 붙었나 몰라. 애가 어렸을 때부터 지 아빠를 닮아서 머리는 좋았어. 같은 말을 하셨죠.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바뀌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할머니에게 가족의 사랑은 못 받겠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이제까지 할머니를 뵙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따금 도리만 닿을 뿐이죠. 할머니의 집을 나서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해야겠다 였죠.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꿈에 가까워졌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최근 제가 청첩장까지 돌렸다가 파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과 저는 회사 앞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그 커피숍을 늘 같은 시간에 방문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항상 앉아있더라고요. 커피숍에 그 남자가 앉아있는 게 익숙하게 느껴질 때쯤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호철이었어요. 호철 씨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호철 씨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호철 씨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호철 씨는 점심 친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함께 점심을 먹었을 때 호철 씨는 저에게 자기 사무실에 놀러 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회사에 직원들도 있을 텐데 굳이 다른 데도 아니고 회사를?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 친구들은 야, 그 남자 너한테 진짜 진심인가 보다.
이참에 가서 회사는 어떤지 회사 직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와 라며 저에게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렇게 호철 씨의 회사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때 속으로 참 많이 떨었어요. 직원들도 있는데 대표가 데려온 여자라고 엄청 불편해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인 저희 회사와 달리 호철 씨의 회사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호철 씨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같은 밝은 인사와 함께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색해하며 직원들의 표정을 살피니 직원들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랑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대표님 장가 못 갈까봐 매일 기도했어요. 같은 장난 섞인 말도 서슴없이 뱉었죠. 어떻게 직원이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 멋쩍게 웃고 있으니 호철 씨는 직원들에게 야야 일이나 해 일이나 평소엔 관심도 안 가지는 것들이 라며 똑같이 장난으로 응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들 모두 회사 설립 초창기 멤버들로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직원들 모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호철 씨가 대표로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호철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믿음직해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너 있게 대하는 행동 모두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 이상형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철 씨의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호철 씨와 저는 한 달 정도 연락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호철 씨나 나이가 결혼 적령기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죠. 호철 씨의 부모님을 만나기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호철 씨에게 사주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호철 씨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신 이런 사람 같은 좋은 남자를 못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죠. 그 정도로 호철 씨는 남이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실 호철 씨의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오기 아줌마와 대명 아저씨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보시기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줌마 아저씨는 저에게 너를 낳아주신 분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너랑 결혼할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생사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호철 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신 두 분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봐요. 대명 아저씨는 저에게 나도 마음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영이랑 한일이가 한번 봐보면 어떨까? 어릴 때부터 너를 봐왔으니까 잘 조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고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아저씨의 말에 동의하고 한영, 한일 오빠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한일 오빠가 일하는 중에 큰일이 생겨서 약속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빠들과의 만남보다 호철 씨 부모님을 만나는 게 먼저가 되어버렸죠. 호철 씨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의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교양도 흘러넘치셨고 집도 무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사를 하던 도중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언뜻 보였던 안방 안에 짐이 한가득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집에 오래 살았다고 했으니 이삿짐일 리는 없을 테고 잡동사니까지 함께 넣어져 있는 게 꼭 창고 같았습니다. 또 방 내부를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호철 씨 부모님의 행동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후로는 이상한 기시감이 이어졌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되잡았지만 저의 촉들은
제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찬장도 집안의 인테리어도 그리고 하다못해 몰딩들까지 뭔가 이상하게 어색하고 꾸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오해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 와본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 뵌 분들을 함부로 의심하는 것도 실례니까요. 그렇게 뭔가 찝찝한 첫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호철 씨에게 따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철 씨와 오빠들이 만난 날, 호철 씨는 대뜸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저와 합의되지 않은 행동에 의아해하고 있으니 오빠들이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한일 오빠의 말투는 묘하게 차가웠고 옆에 한영 오빠도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청첩장입니다. 두 분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선영 씨에게 들어보니 두 분이 선영 씨를 참 예뻐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저에게도 형님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먼저 챙겨드려야죠. 저는 호철 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식장도 날짜도 제대로 저와 합의한 게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청첩장이라니요. 게다가 당시에 저는 호철 씨를 막연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아직도 호철 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자답게 결혼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오빠들은 제 반응을 보곤 알만하다 싶었는지 호철 씨에게 맞는 말만 해댔습니다. 한일 오빠는 호철 씨, 부모님만 뵌 거 아니에요? 아직 선영이 집안에는 허락도 못 받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날짜랑 장소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철 씨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호철 씨에게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호철 씨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호철 씨는 저를 보고 선영 씨, 허락받을 부모님이 있어요? 그동안 도와주셨다는 형님들 부모님도 친부모님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족 같은 오빠들이 듣게 한 것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오빠들은 침착했어요. 그래요? 그건 둘이 알아서 하시고 일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라며 호철 씨의 개인적인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전 이게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저 얼른 이 자리가 마무리돼서 오빠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대화 도중 중간중간 호철 씨의 말이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한일 오빠는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회사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한영 오빠는 강력계 형사고요. 물론 이 사실을 호철 씨는 몰랐습니다. 서로의 직업은 만나서 알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호철 씨가 의심되는 상황이 닥치니 오빠들의 직업을 말 안 하길 잘했더라고요. 어쨌든 호철 씨는 사업 관련한 세무적인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는 기초적인 지식들에는 잘 대답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어간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철 씨를 바라보는 한영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게 진땀 빼는 만남이 끝나고 저는 오빠들과 함께 오기 아줌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오빠들에게 사과했어요. 나한텐 정말 친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취급받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이죠. 오빠들은 제 사과에 청첩장 합의된 거 아니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별로인 사람인 거니까 너가 사과할 거 없어 라고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와 마주 앉은 오빠들은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빼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한일 오빠는 그 사람 회사 대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세무 상식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저는 아무래도 세무사를 끼고 있으니까 잘 몰랐던 게 아닐까?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이던데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오빠는 딱 잘라서 나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상식은 대표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질문에 대답도 못해? 정말 멀쩡한 회사 대표 맞아?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호영 오빠도 입을 열었습니다. 관상이 별로야.
말하는 것도 뭔가 의심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감이야. 그래서 너한테 멀리 하라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평소 나쁜 사람들을 자주 보는 호영 오빠였기 때문에 아무리 감이라고 하더라도 오빠의 말을 넘겨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호철 씨가 이상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호철 씨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둘러보고 샵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던 중에 호철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선영 씨,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죠? 네, 호철 씨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굳이 미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첩장까지 미리 만드실 정도길래 진짜 급하신가 싶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영 씨, 저희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호철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미룬다는 건데요? 한 1년 정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 날짜를 잡더니 갑자기 1년? 무슨 일인 건데요? 왜 1년이나 미뤄지죠?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해결해야 선영 씨랑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이 확실히 왔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이 이놈은 사기꾼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을 싹 숨기고 정말 안타깝다는 듯이 물었어요. 네? 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러세요? 이제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그런 어려움은 함께 짊어지고 가야죠. 제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는지 호철 씨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다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제 말을 듣자마자 호철 씨는 후다닥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가 보증을 좀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호철 씨가 원하는 건 보증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에도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며 호철 씨에게 그 정도로 큰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호철 씨 부모님한테 빌리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철 씨가 부모님한테 빌리는 게 맞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니까 선영 씨가 보증을 서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느 집안에서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한테 보증을 서라고 시키나요? 제가 난색을 표하니 호철 씨는 선영 씨, 우리 결혼하면 선영 씨 돈이 제 돈이고 그렇게 돈으로 묶이면 저나 선영 씨나 서로 끈끈해지지 않겠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 회사 유망 있고 아주 비전 있는 회사예요. 선영 씨도 직접 와서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돈도 금방금방 돌아서 제가 원금 상환하면 사례도 두둑히 드릴게요. 이 얘기를 듣고도 제가 묵묵부답이자 호철 씨는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도 못 해준다고 하니 선영 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이 정도 신뢰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됐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자리를 박차고 나간 호철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에는 저 사기꾼을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오빠들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호철 씨 부모님 집에서 봤던 것들까지 전부 말이에요. 오빠들은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호철 씨를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를 6개월 동안이나 속여온 호철 씨가 너무나 괘씸했기 때문에 호철 씨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기로 했습니다. 또 누군가라면 이런 호철 씨의 모습에 홀랑 넘어가서 사기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한일 오빠는 세무사로 일하며 여러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철 씨의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호철 씨의 회사는 유령회사 그 자체였습니다.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사업자 명의도 호철 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도 않았죠. 소프트웨어 계열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수입도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직원은 못해도 10명은 됐는데 실제로 등록된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하죠. 심지어 한일 오빠는 그 한 명의 직원의 월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신기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즉 호철 씨가 미래 지향과 비전을 호언장담했던 그의 회사는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름뿐인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이런 회사를 운영하려고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한영 오빠는 모든 경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호철 씨의 뒤를 탈탈 털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선 내에서요. 정말 놀랍게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 한영 오빠의 동료 형사분이 호철 씨를 아시더군요. 호철 씨는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자들을 깨어낸 후 빚을 내게 하고 도망가는 식으로 사기를 쳐왔다고 하죠. 보통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거나 아직 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호철 씨는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작업을 하던 순간에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고 했죠. 대체 무슨 정신으로 수배 중인 사람이 이런 간 큰 짓을 벌인 건지. 그리고 조사 중에 저뿐만 아니라 2명의 여자에게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호철 씨를 안심시키며 모든 증거를 다 모았을 때 저는 집으로 가고 있다는 호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호철 씨 집 앞이에요. 집 가는 중이라고 했죠. 들어갈 때 나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역시나 호철 씨는 매우 당황해하며 네? 저 집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냥 얼른 집으로 가요. 미안해요.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곧 결혼할 사이인데 부모님을 너무 안 뵌 것 같아서 주변에 온 김에 선물 사서 들렸어요. 라고 말했죠. 급하게 전화를 끊은 호철 씨는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고 했으면서 무려 30분이 지났어야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내린 호철 씨는 저에게 오늘 진짜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도 부모님 못 만나요. 집에 가요 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괜찮아요. 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호철 씨는 천천히 차 대고 들어와요. 라고 싱긋 웃으며 말했죠. 호철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차를 끌고 단지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 차단기가 안 열리더군요. 미등록 차량이라고 뜨자 관리실에서 어떤 이유로 찾아왔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철 씨는 우물쭈물하며 왕이동 선생님 안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관리소 직원은 왕이동 선생님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고 호철 씨는 왕이동 선생님을 좀 불러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 시아버지라고 소개받았던 분이 관리소 직원 유니폼을 입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호철 씨의 차를 보자마자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늘은 작업하는 날 아니잖아요. 라며 달려갔죠. 네, 호철 씨가 부모님이라고 소개해줬던 그 사람들은 친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소개해줬던 분은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이었고 사기칠 때 빈집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생활감 없어 보이는 집안의 이질적인 느낌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돌아 나온 저는 다음날 오빠들과 호철 씨에게 작업당했던 2명의 여성을 데리고 호철 씨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정말 회사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호철 씨는 우르르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매우 놀랐다가 제 뒤에 서 있는 2명의 여성을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전 아니었지만 다른 2 여성은 이미 몇 차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주기까지 했더군요. 이것만으로도 호철 씨를 잡아넣을 명목은 충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갔던 호철 씨는 얼마 가지 않아 한영 오빠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엔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호철 씨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호철 씨 대신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일까지 합치면 지금까지의 사기 건수가 100건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놈한테 걸려서 인생이 복잡해질 뻔했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만나게 된 2명의 여성분이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저에게는 오기 아줌마가 계셨고 두 사람에게는 그런 은인이 없었던 것이었죠.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두 여자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호철 씨의 모습에 마음이 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출까지 해가며 호철 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릴 때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사업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일로 큰 돈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은희 아줌마, 대명 아저씨, 가족들에게 받은 그 도움의 손길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